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핵심 사안에 대한 궁색한 해명이 여론 악화와 지명 철회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네, 국가장이나 국회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 청문회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좀 빠르게 지금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예,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희망 고문 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시간을 끈다라고 해서 이해운 장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인 것 같아요. 저도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를 기용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눈높이의 폭을 좀 넓게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인데 이렇게 부정청약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부정청약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에 애매한 도덕적 측면이 있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도 중과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일몰제를 통해서 다시 5월 달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좀 엄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병역이라든가 학교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거면 신속하게 결정해서 후보자에게도 부담감을 좀 줄여주고 민주당에도 부담감을 줄여준 그런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네,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 의사는 없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의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임명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부정청약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강남 소재 초고가 아파트인데 이 부정청약도 사실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그것도 기혼 자녀의 뭐 마치 미혼인 것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만 서류 점검을 해봤으면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해명이 불가능한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가 그 동안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청문회 전이라도 같이 살았다는 그 관련 서류를 내면 되는데 그걸 안 냈잖아요. 예컨대 뭐 출입을 했다는 차량이 출입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해당 장남이 그 근처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런 부분, 이거 국토부에서 늘 관련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거쳤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지 않고 지명 철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는 이미 지명 철회 의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혹이 불거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 내에 이해운 후보자가 해명을 못할 당시에 이미 마음속에는 지명 철회 의사를 굳혔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런데 왜 청문회까지 끌고 왔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사실은 그 정도면 청문회 전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나을 수 있었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조금 잔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들고, 또 하나는 이 이해운 후보자의 이슈가 사실은 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역할을 크게 했죠. 크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보면 야당에서 3번 당선이 됐고 5번 공천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할 필요, 검증이 됐다고 봤다 이렇게 주장하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인사가 아니고 야당 인사의 부패, 또 야당의 검증 소홀 이런 것 쪽으로 프레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뭐 김경시 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호 현재 무소속이지만 전 민주당 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소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지금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앞서도 이번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스크리닝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야당의 스크리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혜훈 후보자가 보수 정당에서 3번이나 이렇게 공천을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보수 정당은 스크리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양쪽 진영을 모두 흔들어 놓고 아 이건 좀 아니겠다 싶으니까 바로 지명 철회를 해버리거든요. 막판에 딱 여론을 보고 특히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날선 질문들을 막 했던 걸 보고 아 바로 철회하는 거 보고 굉장히 노회하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그래도 뺀 게 제 예. 생각엔 청와대에서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끌려내려오겠구나.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특히 청약 문제는 이거는 위장 그런 어떤 청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테고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컸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 인사 시스템에 어떤 한계를 거론하기도 했었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새로 고쳐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될까요? 아니 뭐 코미디 같은 얘기죠. 뭐 검증 시스템을 고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두 번 해봤습니까? 도덕성 문제는요. 검증 시스템을 아무리 갖춰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 보좌진들이 그 의원이 현역에 있을 때는 거기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갑질 의혹을 발표하지 못하죠. 근데 이번처럼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니까 부담 없이 발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갑질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좌진의 데스노트예요. 강선 의원도 실은 갑질 의혹 때문에 낙마한 거거든요. 그 이혜훈 의원도 사실상은 갑질 의혹 때문에 낙마한 겁니다. 시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보좌진들에게 자신의 가정사 또는 개인사까지도 다 시켰던 게 마치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런 관행은 깨지겠구나. 앞으로 보좌진과의 국회의원과의 정립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장관에 임명됐는데 앞으로 계속 수사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그 원펜타스 집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지 차를 탔는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관이 됐을 때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실은 통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임명하지 않을까에 좀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참 결정을 잘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통합을 위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 임명이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뽑아? 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 형국으로 몰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뭐 사람을 쓰다가 버렸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역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구나. 서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시 회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니까 앞으로 장관에 지명될 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가족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동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보다 더 큰 검증 시스템을 이번에 갖췄다라고 봅니다. 통합을 내세운 인사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게 이번이 3번째여서 인사검증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 저희가 인사검증 하게 되면 도덕성 분야에서 논문과 갑질 이 부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봅니다. 근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1주택, 2주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부정청약 문제예요. 이 부정청약 문제는 국토부가 걸러낼 때도 국토부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생활근거지를 유출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혼 위장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실제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와 동거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부정청약이에요. 그런데 동거했는지 여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서류를 못 냈잖아요. 예. 그럼 이 서류를 국회에만 못 냈을까요? 아마 청와대 인사검증팀에도 못 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실 임명 과정,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전부 다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논문 이진숙 이전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증 과정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못했다는 거고. 자, 강선 후보자 아까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강선 후보자도 갑질이에요. 그럼 그 갑질 왜 그 검증 못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혜원 후보자 갑질 거 검증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 공천할 때 썼던 그 검증이 뭐 포인트를 얻나 봐요. 민주당에서 인사할 때 보면 그건 무조건 믿고 가나 보죠. 근데 강선 의원도 보면 갑질 그거 검증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검증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고려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죠.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뭔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혜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통합적 고려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저 부정청약 문제는 통합의 고려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거 상식선이고 또 국민의 뇌관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 그러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궁색한 해명이란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처리의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해명 자체로 봤을 땐 좀 어땠습니까? 물론 뭐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자녀 뭐 입학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 일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두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서초구 근처에서 병역을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예, 상근 얘기 여부로.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잖아요. 집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그것도 상근 예비역들을 다 받는 곳이 아니라 이혜원 후보자 아들이 처음으로 그게 배치됐다는 거잖아요. 보직이 새로 생겨서. 보직이 새로 생겨서. 예. 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위선양의 입학이다. 선뜻 듣지 못한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연세대 교무처장 부처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연결고리가 아빠 찬스 때문에 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뭔가 좀 굉장히 석연치 않잖아요. 학교 문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에 부정청약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알았을 것이다. 몰랐죠. 알았으면 어떻게 임명하겠어요. 당연히 몰랐는데 문제는 그러면 몰랐던 것이 큰 실수였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요, 공식적인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비공식 문건으로는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그 날짜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혼인은 했는데 신고는 안 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부분,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모두 다 감안하면요. 지금 장관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공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이 사람의 실력은 상당히 좋다. 그러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완벽한 후보자를 뽑는다고 하면요. 저는 장관들은 다 공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혜원 장관 후보자 지명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만 욕을 먹을 각오로 지명을 철회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거고 국민을 이기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이건 강선우 의원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역 불패라고 해서 절대 강선우 의원은 지명을 철회당하지 않을 것이야.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사퇴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공천원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라고 하는 의혹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보좌진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으로 임명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회의원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코미디 같은데 지명은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 지명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지명할 때 검증 의무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특별한 어떤 서류를 발견해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해왔던 검증 시스템을 돌렸더니 그런 것들이 나오다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지명 처리는 또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하셔야지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인물을 지명해놓고 어쩔 수 없이 지명 처리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명 처리는 잘하신 거죠. 그러나 지명과 지명 처리 둘
그 행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거 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부정 청약 문제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검증 절차가에서 밝혀지기 어려운 거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이 변호사로 사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검증단에는 충분히 법조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아니 실수를 놓쳤든지, 이거 실수라고 인정해야지 다음부터 이런 걸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 이거 못 밝혀냅니다, 실수 아닙니다 그러면 검증팀한테 이거 면책을 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계속 공백이기 때문에 다시 임명을 해야 할 텐데,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 발언 보면 앞으로도 통합 인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이제 흐름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통합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또 통합 인사를 추진한다 그러면 두 가지는 그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합 인사라고 하면 야당에서도 허용하거나 야당에서도 반기는 인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야당의 대표성 있는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인사의 그간의 신조를 유지한 채 가야 돼요. 그래야지 통합 인사 기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현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저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처라는 게 아시다시피 재정의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정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좀 고가를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현 후보자의 경우에는 긴축 재정 옹호론자예요. 그러면 가셔서 본인의 소신을 피면 대통령께서 함부로 확장 재정 하는데 한계를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기능성 있는 통합에 대해서 박수 쳤죠. 근데 이현 후보자가 또 가서 소신을 바꿨잖아요. 그건 통합 인사가 아니라고 보고, 그 두 가지 기조면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신다면 저는 그런 국정에 또는 국민에 도움되는 인사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합니다. 야당이 반기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이 반기는 인사는 없을 거예요. 아니, 본인 스스로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장동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배신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혜영 의원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국민의힘의 인재였는데 민주당으로 오니까 갑자기 괴물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통합 인사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처 장관 공직 자리는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이잖아요. 더 이상 공백을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통합 차원의 인사가 임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력 위주로 당내와 관련해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렇습니다. 확장 재정 정책을 대통령께서 펴고 있잖아요. 근데 유동성 문제라든가 고환율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됐다 할지라도 장관 후보자의 어떤 긴축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실경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인사든 어떤 경제 정책이든 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운동장을 좀 넓게 써서 꼭 그 국민의힘 출신은 아닌다 할지라도 범야권 성향의 통합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내각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4차례 연속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게 2주택자는 원래 기본세율에다가 20%를 가산하는 거잖아요. 3주택자는 30%를 가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일정 부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판자금이 아마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그런 어떤 머니무브를 원하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저는 문제는 주택 관련 정책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경제 정책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스트 바람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택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책으로 써야 되는데 저렇게 양도세 중과를 만약에 유예를 없애고 그냥 중과를 해버린다고 쳐요. 그럼 이게 안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택을 안 팔고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래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유세 관련 또 그럼 올려야 되겠죠. 그럼 보유세 올리면 그 전가가 어디로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세입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간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주택 공급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 그 다주택자의 일부 주택 처분으로 주택 공급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또 주택 공급, 그다음에 전월세 시장 안정, 이런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여기서 옥죄면 그 돈이 주식시장 가겠지? 그런 경제 정책을 주식시장에 그냥 주택시장에 넣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책적 목표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 대통령이 그런 부분 때문에도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버티면 되겠지, 하지 말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버티지 말고 빨리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줬거든요. 시장 움직일까요?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지 세금을 좀 덜 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다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두 채까지는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상속을 받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샀는데 과거 것을 못 팔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를 가지고 있다. 문제 아닐까요? 문제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중과해야죠. 그래서 다섯 채, 여섯 채를 못 갖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은요,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도 10억을 안 넘어요. 합친 값이. 근데 강남 압구정에 한 집 한 채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죠.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은 뭐냐면 자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을 물리면서 이 사람을 너무 비난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비난합니까? 비록 과거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못 팔았으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은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펴서 10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 해도요, 이건 다음 정부 때 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제 정책에 있어서 한 가구가 굉장히 고액이거나 또는 다주택자인데 매각을 안 한 상태로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라고 한 것이니까 저는 일부 다주택자의 국민들은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택도 골고루 좀 배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바람직하게, 대통령의 예측이 바람직하게 통하면 좋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원래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거 좋습니다. 못 사요, 근데. 왜 못 사냐면 연초에, 지난 연도 초에 6월 달인가요? 그때 6.24 그 조치로 대출 6억 원을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삽니다, 그 집을, 조정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했어야 되죠. 원래 먼저 이 유예책을 없앤다 하고 집을 팔게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서민들이 다 받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을 옥죄는 식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미 대출 옥죄가지고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뭐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대통령의 발언이 다주택자들을 움직일지 좀 의문인데,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우려하는 건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나는 정치적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보고 같으면은 예. 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효과는 없고 정치적인 부담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수도권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건데, 예. 그걸 뭐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한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강화한 이후에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매물이 잠겼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발언 두고도 문재인 정부 시즌 2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는 건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주식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금 유동성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늘어나서 부동산이 어쩔 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책이 좀 실패했다라고 보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하느니 금리를 아직은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공허환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5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 자금이 주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조금 흐르고 있어요. 그때 당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죄악시한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일관되게 조금씩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 박사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이 실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전반적인 거 보면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강북 도봉 노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서울 전 지역이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해제할 필요가 있고, 또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는 대출 문제, 대출 규제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이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소식이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를 소환한 건데요. 엄성환 전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에 쿠팡의 그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조사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지금 별세 소식이 해외에서 그것도 들렸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애도의 목소리를 냈죠? 네, 사실 이제 민주화 1세대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화,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대항하다가 민주화에 물꼬를 튼 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대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지만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 국민한테 혜택을 줬던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그 이른 나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좀 유명을 달리하셔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그 교육부 장관 역할이나 국무총리 역할 등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물론 평가는 좀 다릅니다만은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국가 체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은 진보 진영의 거목이자 또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인데요. 지난 17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뒷얘기를 좀 듣고 오시죠. 재야 인사들을 25분을 동교동으로 초치해가지고 도시락을 잡수면서 토론을 했어요. 우리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임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토론 결과 이해찬이에요. 정동영 후보가 나갈 때지. 그 25분이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고 이해찬의 경력, 실력, 경륜 이런 걸로 봐서 또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찬으로 하자. 그런데 단 그의 성깔이 문제다. 사실 이해찬 총리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많은 탄압도 받았지만 원칙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 진짜 깨끗하신 분이에요. 우리 민주당도 필요로 하지만은 대한민국도 필요로 하는 분이 너무 일찍 가셨다. 네, 이해찬 전 총리 정치적인 업적도 화려한데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거목이시죠. 뭐 민주당의 어른이시고 국가의 어른이시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거든요. 상당히 전략기획통으로서 소신이 깊었던 분이고 항상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고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에 위반되는 얘기를 할 경우에 성과를 많이 내셨죠. 그래서 성과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를 많이 보셔요. 근데 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젊었을 때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나이를 좀 더 보이게 하는 것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고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좋은 역할들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가셨다. 아쉬움이 많다. 많은 분들이 애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제 집중 애도 기간으로 애도의 마음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보도록 하고요. 당내 현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합당 이슈 꺼낸 이후부터 계속해서 팬클럽까지 출범하고 몸집 불리게 나섰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비판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명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건 결국 윤석열 정부를 3년 만에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빨리 사면을 했죠. 대통령께서 비판도 받으셨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가야 할 진보 세력인 것인데 명분은 있습니다만 좀 과정에 있어서 이게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뭐 대표께서 먼저 결정을 하고 조국혁신당 대표와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최고위원들과 조금 더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예. 했다라고 한다면 최고위원 중에 대해서 별로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정청래 대표가 조금은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이 뭉쳐야 되고 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길 자체는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부터는 당원들과 또 최고위원들과 또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 그래야지만 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뭐 네 건 내 거 챙기다 보면 이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께서 잘 통합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갑작스럽게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내 진통도 상당한 것 같은데 지금 조성래 사무총장 얘기 보면 2달 안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지방선거를 일단 보는 건 있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당내 긴급 수혈을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저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 대선과 총선은 좀 따로 치렀어요. 그것이 훨씬 더 표를 얻는 데 유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뭐 지지세를 보더라도 애당초에 12석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 정치 세력이 있죠. 친명입니다. 왜냐하면 12분의 비례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지역구를 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럼 해당 지역구를 뺏길 수 있는 염려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사무국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실제 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 본인의 조국 대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내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친명을 견제할 수 있는 새 부풀리기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그렇게 싫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그 민주당 입장과 대통령 입장에 다소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난 여러 가지 법령 검찰 개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법령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밖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것보다
여당 내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명만 제외하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이 잠정적 이해관계는 맞는 사안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마무리하고 몸 추스리고 이번 주 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안건 아직 살아 있는 겁니까? 제명 안건이 아직은 살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명이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예. 그 전까지는 아직 제명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뒤에 그로부터 10일이 이 재심 기간인 거죠. 근데 이제 한 전 대표 측이 지난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예. 오히려 이제 세불리기의 장외 투쟁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용어들 보면은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한 전 대표 측이 징계를 안 받는 걸 원하는 건지 징계를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사실은 이제 지도부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각 최고위원들은 그에 관련된 향후 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각자 의견을 결정하고 그 의견을 최고위를 통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근데 메시지는 철회하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철회하라는데 예. 저건 이제 그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지만요. 예. 예. 저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재심을 통해 이런 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재심을 통해서만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 같아서 예. 그래 징계를 통해서 본인이 당내 투쟁에 어떤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재보궐선거에 나가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면도 있어서 각자 최고위원들 등 집행부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 의도 뭐라고 보세요? 하라면 하라는 거죠, 뭐. 아니,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제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단식을 해서 지지율도 좀 만회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단식이 통일교 특검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찍어내기 위한 단식처럼 보였잖아요. 뭐 의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8일 동안 밥 안 먹고 굶어서 힘들게 이제 몸을 다시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살려서 와서 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제명이잖아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보면 무능력해 보여요.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갖고 논란이 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요. 지금 헤쳐나갈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아니면 쿨하게 경고만 하고 딱 끝내야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이걸 갖다가 당원권 정지 이걸로 가면요 또다시 국민의힘은 휩싸여요.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제명하면 무소속으로 아마 보궐선거 출마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이 됐는데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정당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창당하면 또 배신자 논리에 또 좀 더 갇혀가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장소를 골라서 무소속으로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